안녕하세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일 막노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더욱 발음이 새고 있는 늙은 도령 신현재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조지 소로스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의 퀀텀 펀드와 비슷한 성격의 헤지 펀드였던 타이거 펀드 같은 그 헤지 펀드 빅4 또는 빅5가 얼마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지펀드들이 보인 놀라운 역할이었다. 야, 늙은들이 이게 뭔 책인지 얘기도 안 해주잖아. 아, 그렇구나, 그죠? 폴 크루그만의 불황의 경제학입니다. 헤지펀드는 그 소유자들의 부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일시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헤지펀드가 그 성공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장의 변동이 자신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 헤지라는 의미이다. 이게 뭐냐면은 위험 손실을 스스로 피하려고 하는 것을 헤지한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헤지펀드는 그런 위험을 지지 않으면서 고수익 상품들을 찾아다니는 그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헤지펀드가 실제로 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할 때는요, 그거는 뭐냐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그리고 주가에 반영돼서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그게 무작위로 움직이니까 이거를 예측할 방법이 없고, 랜덤 워크도 못 따라가고, 이거를 분석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즉각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지만, 실제 주류 경제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론들은. 그런데 실제 돈은 어떻게 보느냐, 그 시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시차에 생기는 그 갭, 레버리지, 변동성, 요걸 가지고 돈을 버는데, 헤지 펀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변동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떼돈을 벌고 또는 떼돈을 잃고 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LTCM만이 그 변동성을 이용하되, 그 레버리지의 그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레버리지들을 가지고 그 레버리지의 차익들을 다 계산해 봐서 시장적 효율 가설에 따라서 그게 균형점을 찾아오는 그 기간의 그 레버리지 차이로 아주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을 굴리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LTCM의 모델이었어요. 그게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거의 완벽한 모델이었는데, 거기도 박살났잖아요. 4번이나 무려 걔네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로 움직이는 것까지도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면, 그리고 경제적인 인간,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이콘이라 그래요. 이코노믹 휴먼이 해가지고 줄여서 이콘 합니다. 합리적이지도,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들어갈 때는 이게 올라갈 거 내려갈 거 모든 요소,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내한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그 많은 사회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현실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류가 된 거고요. 이들이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주식 등을 빌려서 매도한 뒤, 공매도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에 갚는 쇼트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쇼트 포지션, 짧은,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린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그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면 이제 그에 반대되는 자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매수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에 수익을 얻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돈을 더 먹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은 은밀하게 롱 포지션을 해둬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격의 목표로 삼고 실제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숏 포지션을 해서 공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윤을 좀 주겠다 해가지고 빌려서 그래가지고 주식시장한테 나 팔 거야 하고 이제 공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주식이 변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변동해서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딱 파는 거예요. 뭐 떨어지도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 변동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문이 남으면, 그 이익이 남으면 자기 호주머니 인마이 포켓에 한 70% 하고 주식을 빌려준 사람한테 주식을 떨어진 가격이나 다시 사서 돌려주면서 30%를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매도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대지만 사실은 이 레버리지 차익 가지고 나쁜 짓 하기 위함인데 너무 많이 쓰여서요. 국내들은 사실상 없어도 됩니다. 금융시장은 그렇게 커질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누가 제일 잘했냐?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 펀드도 그 뒤를 따라갔고요. 헤지 펀드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러 사람들이 돈을 걷어요. 이제 돈 있는 애들한테 걷어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요. 근데 헤지 펀드는 최대 100배까지 뻥튀기를 할 수 있어요. 뻥튀기 하는 방법은 요 설명을 한 다음에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 이 책이 사실 되게 좋은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룬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따가요. 쇼트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벌까? 그 기회를 쫙 찾아다닌 거예요, 이놈이. 그런데 그때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그 기회를 발견합니다. 옛날에는요, 주식의 그 등락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돈 그 자체, 화폐 그 자체를 공격해요. 그래서 더 파괴적이고 더 지독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유럽 통화 제도가 유로로 단일 통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각 나라 어디는 고정 환율제, 어디는 변동 환율제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유로로 합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유럽의 가입 국가들이 그 유럽 통화 제도가 결정한 환율 제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처가 뭐를 했냐면요, 영국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노조가 너무 셌을 때예요. 그래서 영국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영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처가 나와서 노조를 확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병을 없애준다라는 거를 그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처가 그 총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자 위주를 펼치면서 영국을 제조업 강국에서 금융 중심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이 단일 통화 유로로 하겠다니까 자기네는 싫은 거예요. 대륙하고 영국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법 체계도 틀리고 온갖 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미 금융으로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로존으로 딱 합치면 그때 독일이 제일 큰 도이체방크가 실제적으로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국의 영원한 적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독일하고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제조업에서는 떨어지고 금융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영국이. 그래서 유로화를 안 쓰고 야, 우리는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를 계속 쓸 거야 한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에 집착하는, 그래서 그게 블랙시트로 요번에 다시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의 부활이 블랙시트예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이제 참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화가 유로존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통화제도에.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화의 변동성이나 이게 시장이 유럽 파운드화가 위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통화 위기가 일어나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 됩니다. 소로스는 여기에 베팅하기로 결심을 해요. 심지어는 그 위기를 스스로 촉발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놈이 진보주의 경제연구소를 돕는다고 하는, 처음에 소로스는 별로 눈에 띄지 않게요,
은밀히 저 등잔 밑이 어둡다, 등에 업은 애기 3년 참는다,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은밀하게 야행을 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움직이면서 뭐를 했냐, 150억 파운드를 싹 빌렸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는 그 당시에는 몇 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달러 대비 5배 이상이 넘었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파운드를 150억 파운드를, 그러니까 1990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다음에 이 돈을 마음대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신용 한도를 조용히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그냥 스피커를 팡팡 틀어댑니다. 소스는 파운드와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뭐 각종 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우리나라의 매경이나 한경 같은 그 쓰레기 경제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와 절하가 임박했음을 확신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파운드화가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영국 정부로서는 항복하고 평가 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런 작전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가 실제로 딴따라단딴 푹푹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개가 여러 개나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 가속도를 올리면서 떨어지니까 영국의 정부가 파운드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돈으로 500억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이후로 30년이 흘렀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머리 아프겠지만 두뇌를 잠깐만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영국 정부는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를 방어하고자 노력을 하고 했지만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은 아담 스미스 이후로, 아담 스미스는 물론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그 이후로 영국이 신자유주의의 그 대명사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를 방어하는 거는 개입주의거든요, 정부에.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항의가 나오니까 영국 정부가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소로스는 무려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의 앞부분에 가면 태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이 자기네 경제가 한국에 한 3분의 1도 안 됐을 때 금융 자유화를 하면서 외국 자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기에 놓여요. 그래서 인접 박살나면서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에 가했던 공격을 태국부터 바트화부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펀드니 뭐니 그 헤지 펀드의 최강자들이 싹 은밀히 다 참가해요. 그거는 소문으로만 퍼져 있는데 얘기는 못하죠. 말했다간 경제계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치고 해서 한국까지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그 외환 보유고가 19억 달러인가 15억 달러인가 그것밖에 안 됐었어요. 기업도 당일날 그 콜금리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금리를 꺼서 당일날 갖고 거래하고 나서 결제하고 돌아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기업들이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계속 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풀어줘야 되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급전직하로 떨어진 거고, 거기에다가 민주화 운동만 알았지 경제에 대해서는 뭐 또 모르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OECD에 가입하고 신용 자유화 제도를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한국도 태국처럼 완전히 공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박살이 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구조적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큰 문제라서 그거는 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잘라서 얘기를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헤지펀드만 먼저 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헤지펀드를 이제 쉽게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R 모리스입니다. 투자은행에서 금융계의 전문 경력을 쌓은 경제 전문 변호사랍니다. 총 10권의 저서가 있으며 무래요. 하긴 유명한 사람이에요. 찰스 R 모리스는. 근데 이 사람이 왜 100대 1까지 가는지 헤지펀드들의 그 고레버리지 형태를 딱 얘기를 해요. 처음에 자기 자본이 1달러라면 이걸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4달러를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투자 재원으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트렌치를 만든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긴 레버리지 비율을 5대1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그 최초 손실의 예컨대 5%를 다시 흡수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5%를 흡수하는 거게 되니까 5대1에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20대1이 돼요. 그걸로 몇 번 하면 100대1이 되는 거거든요. 헤지펀드는 파트너십 지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헤지펀드는 파트너십 지분으로 들어온 자금 1달러당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달러를 추가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5대1로 맞춘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 금리 차이나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자율 차이나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는 총 20억 달러 규모로 발행된 CDO 트렌치 중 최초 손실을 흡수하는 하위 트렌치 채권 1억 달러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빚도 자산이니까요. 그러므로 최초 손실을 흡수하는 채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2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매입하니까 21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억 달러어치 매입은 실제로 2천만 달러의 자기 자본과 8천만 달러의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 달러마저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골 때리죠? 이 채권은 은행의 증거금 계좌의 담보로 예치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 2천만 달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파트너들은 5 곱하기 20, 즉 100대 1의 레버리지로 투자한 셈이 된다. 즉 CDO 기초자산인 모기지 대출 포트폴리오 1%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헤지펀드 파트너의 자기 자본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조금만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 박살이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CDS는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성해서 만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그거를 우리가 CDO라 그래요. 그 모기지 증권 만들듯이 온갖 것 넣어가지고 증권화해서 파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CDO 기초자산에서 3%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증거금 계좌에 예치된 채권의 가치는 4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20억 달러의 규모로 CDO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20억 달러의 3%인 6천만 달러를 그러면 잃게 됩니다. 3%를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행하는 거는 그 20억 달러예요. 자기 자본금은 2천만 달러였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100배 뻥튀기였지만. 그래서 아까 그 1%의 손실로도 그 자리에서 모든 돈이 사라진다는 게 100대 1이기 때문에요. 100배로 불렸으니까 1%만 사라지면 끝! 이렇게 된 거죠. 헤지펀드는 자기 자본 2천만 달러는 물론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8천만 달러의 절반인 4천만 달러를 잃은 상태가 된다. 왜? 6천만 달러를 3% 손실하면 6천만 달러가 날아가니까 결론적으로 4천만 달러를 잃은 상태가 됩니다. 헤지펀드는 증거금 계좌에 현금 또는 우량 채권의 형태로 이 4천만 달러를 채워 넣어서 은행의 손실분만큼 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원래는. 자, 이와 동시에 헤지펀드는 5대1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800만 달러의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또다시 레버리지를 5대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4천만 달러에 관한 증거금인 800만 달러가 또 넣어야 되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4천만 달러의 채권 포지션은 3,200만 달러의 은행 차입금과 800만 달러의 현금 자기 자본을 통해 조달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쯤 되면 뭐가 뭔지 막 헷갈리시죠? 수학적인 계산으로 지랄을 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하면 개지랄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총 자기자본 지출은 6,800만 달러로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헷갈리시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 이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에서 2%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 자기 자본은 전부 증발하고 추가로 3,200만 달러를 은행에 채워 넣어야 하므로 총 현금 손실은 1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거꾸로 됐죠. 정반대가 됐죠. 아까 20억 달러로 발행된 CDO 트렌치 중에서 최초 손실을 흡수하는 하위 트렌드 채권 1억 달러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5%만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1억 달러를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다가 최대로는 100대 1까지 부풀려서 하지만 조금만 변동성에서 얘네들이 삐끗하면 한 방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LTCM은 불린 돈이 얼마였냐? 1,400억 달러였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97년에 LTCM이 망했을 때 미국이 블랙 먼데이 같은 대폭락을 기록해요. 물론 그때는 미국의 경제가 그나마 조금 건실한 부분이 있었고,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쪽에다가 천주국의 명성을 조금 흐트려도 됐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은 그래서 조금 이제는 조금 정직해져야 되고 그런 뻥튀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매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왜 요번에 인터넷 은행법을 통과시켰냐면요. 그거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왜 세계적인 그 초공룡이 됐냐면 이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거는 추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미국을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인이 쓴 그 인공지능에 관한 책 중에서는 제가 가장 괜찮다고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다음 영상 때 제가 왜 유시민하고 진중권이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